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6학년 1반이 된 여성이에요. 학창시절 문학소녀였던 저는 한때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책을 좋아해서 밤마다 아버지한테 전기세 나간다, 불 꺼라! 이 소리를 밥 먹듯 들으며 살았죠. 그랬던 제가 마지막으로 소설책을 잡아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생활에 찌들어 살게 된 건 남편을 떠나보낸 32 겨울부터였어요.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던 남편은 제 고2 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교사가 되고 처음 부임한 학교가 제가 다니던 여고였고 저희 반이 남편이 처음 담임을 맡았던 반이었죠. 남편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젊고 잘생긴 데다 총각이었으니까요. 남편 책상에는 늘 편지와 선물들로 가득했고 그 중에는 제 것도 있었죠. 저 역시 남편을 짝사랑한 소녀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선생과 제자의 사랑은 금기였기에 마음을 드러낸 적은 없어요. 가슴에 품은 사랑이었죠. 그러다 남편을 이성으로 만나 사귀게 된 건 졸업하고 2년이 지나서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저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 문제로 동사무소를 찾아온 남편과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먼저 알아본 건 남편이었어요. 선자, 양선자 맞지? 야, 이런 데서 다시 만나게 되네. 난 네가 책을 좋아해서 글 쓰는 일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있었구나. 아무튼 반갑다.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김에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퇴근 후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게 되었죠. 짝사랑했던 남자 앞에서 짜장면을 먹으려니 여간 고역이 아니더라고요. 조심히 먹는다고 하는데도 짜장면 양념이 자꾸 입가에 묻는 바람에 신경이 쓰여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입가에 시꺼먼 양념이 잔뜩 묻었지 뭐예요. 꼭 아이처럼요. 학생 때는 어렵게만 보이던 남편은 교복을 벗고 밖에서 만나고 보니 그저 평범한 20대 후반 남자일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 또한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 종종 동사무소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 손에는 자신이 대학 시절 읽었던 교양서적들과 현대문학 작품집 등이 들려 있었죠. 책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어렵게 구해온 것들이었어요. 때때로 다이제스티브라는 잡지에 실린 글들을 복사해 오기도 했어요. 내 옆자리 국어 선생님이 보는 잡지인데 좋은 글귀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복사해왔어. 시간 날 때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랬지? 글을 쓰려면 많은 경험도 필요하지만 좋은 글도 많이 읽어둬야 하거든. 지금은 비록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혹시 아니?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소설가로 변신할지? 그러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부터 노력해봐.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남편의 그 말은 제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여자는 그저 남편 그늘에서 살림 잘하고 자식들 잘 키우면 그만이라던 제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이런 남자라면 단칸방에서 평생을 살아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관계는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다 연인도 사제지간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1년 정도 지나던 어느 날이었죠. 선을 보신다고요? 고향에서 부모님이 하도 닥달을 하셔서 그렇게 됐어. 남편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었죠. 당시만 해도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란다고 말하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랬더니 진심이니?
이대로 내가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도 후회 안 하겠어? 정말 그래도 돼? 남편의 말에 그만 울컥했어요. 솔직히 내 마음을 전하고 사귀자고 해볼까? 아니야. 그랬다가 거절당하면 앞으로는 얼굴도 못 보게 될 거야. 그 짧은 시간에 수없이 갈등을 했고 그러다 결국 결정을 내렸죠. 후회하고 살기보단 시련이 낫다고요. 당연히 안 괜찮죠. 그렇다고 제가 뭘 어쩌겠어요.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나한테 질투할 권리가 있냐고요. 비겁해요.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고. 어렵게 시작한 저의 고백은 급기야 남편에 대한 서운함으로 번졌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안도하더군요. 남편 입장에선 제자였던 제게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부모님의 결혼 독촉이 거세지니 본인도 초조했던 거였죠. 그래서 일부러 제게 맞선을 본다는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과정이야 어쨌든 그 일로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여고 동창들은 제가 자신들의 첫사랑과 결혼한다니 다들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건 동료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가 하루아침에 동료 교사의 아내가 되었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우리는 서울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난생 처음 와보는 서울은 제게 있어 말 그대로 별천지나 다름없더군요. 제 고향에선 본 적도 없는 백화점이 도시 곳곳에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과 서울 어느 방향에서도 볼 수 있는 남산타워를 실제로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살이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교사의 박봉으로 살기엔 물가도 높고 인심도 야박했거든요. 가족도 친구도 하나 없는 곳에서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직 남편뿐이었죠. 그래서 전보다 더 남편한테 기대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서울로 이사를 오고 얼마 뒤 저는 첫애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그동안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던 시부모님도 손자를 낳았다고 하자 그제야 며느리 대접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만큼 참견도 많아졌죠. 친정엄마가 없는 저는 낯선 곳에서 혼자 가사와 육아를 하려니 모르는 것도 많고 힘에 부치는 일도 많았어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잠시 애를 봐줄 사람도 없었으니 더욱 그랬죠. 그나마 다정한 남편이 퇴근 후 가사며 육아를 많이 도와줘서 버텨냈어요. 그리고 4년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돌을 막 넘긴 시점에 저희 가정에 시련이 불어닥쳤어요. 퇴근길 만원 버스에 올랐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아침 오늘따라 유독 동태찌개가 생각난다길래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작은 애를 맡겨두고 시장에서 동태를 한 마리 사들고 왔어요. 막 대문을 들어서려는데 안채에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달려나오더라고요. 성민 엄마, 어떡해. 자기 시장 간 사이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내가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쳤나 봐.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까 얼른 병원으로 가봐. 어서. 그 말을 듣고 들고 있던 생선 비닐을 팽개치곤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응급실엔 사고로 실려온 버스 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제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죠. 간호사가 남편 이름을 대며 보호자 맞냐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간호사를 따라갔는데 남편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빳빳하게 다려입고 나간 하얀 와이셔츠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결혼 예물로 사준 시계는 유리가 박살나 산산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남편 얼굴을 덮고 있는 흰 천을 들추려는데 간호사가 사체 훼손이 심하다며 말렸어요. 저는 차마 남편의 얼굴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아 울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죠. 이후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시어머님이 당신 아들 잡아먹었다며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나중에 주인집 아주머니를 통해 전해 듣고 알았을 정도니까요. 장례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다시는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시며 영 끊고 살자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다음 해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신 탓에 저는 주변에 비빌 언덕 하나 없이 두 아들과 함께 세상에 내던져졌어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죠. 5살 큰애와 젖먹이 애를 데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애 엄마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일이 학교 앞 떡볶이 장사였어요. 어린 애들을 옆에 끼고 있어야 해서 남의 집 일은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큰애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파출 일도 다닐 수 있었죠. 엄마 대신 큰애가 지 동생을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지도 어린데 동생까지 떠맡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둘째한테도 미안한 마음뿐이죠.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인데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큰애는 짧게라도 아빠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둘째는 그조차도 못 받고 자랐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자라면서 둘째는 사고도 많이 치고 정학도 몇 번이나 당했는지 몰라요. 1년이면 서너 번은 제가 학교에 불려가서 자식 잘못 키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죠. 결국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반면에 큰애는 어릴 때부터 바르고 공부도 잘해서 늘 자랑거리였어요. 학원이며 과외 한번 시켜준 적 없는데 아빠를 닮아 수학을 잘해서 대학도 명문대 공대에 들어갔죠. 큰애야말로 개천에서 난 용이었어요. 자기가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엄마 고생이 끝난다고 기를 쓰고 공부해서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 척하니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둘째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카센터에 취직해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많지는 않지만 제게 생활비라고 손에 쥐어주곤 했어요. 영영 정신 못 차리고 살 줄 알았던 녀석이 제 밥벌이라도 하게 되니 저는 그걸로 됐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자를 만나 살고 있어요. 결혼은 자신들이 돈을 모으면 그때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처지지만 저한테 살갑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이렇게 아들 둘이 다 제 몫을 하고 살게 되니 이제 큰애만 제 짝을 찾아주면 부모된 도리는 다 하는 거다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도 줄이고 요즘엔 아는 형님 소개로 건물 청소 일을 다니고 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오후 3시까지 일을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랑 쉬는 시간이 길어서 정작 일하는 시간은 6시간 정도에 불과해요. 건물주가 인심이 좋은지 월급도 인근에서 제일 높고 새 건물이라 일이 수월해서 다들 노리는 자리라더군요.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사무실과 오피스텔로 사용해서 청소도 쉬운 편이에요. 주 5일 근무에 월차 1번, 빨간 날은 다 쉬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게다가 4대 보험까지 되고요.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 중 최고였죠. 그런데 이 좋은 직장 때문에 아들과 갈등을 빚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건의 시작은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집에 데려오기로 하고부터였어요. 맏며느리 드릴 생각에 신이 나서 전날부터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집 안팎으로 청소까지 싹 해놓았죠. 상까지 차려놓고 애들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오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지 뭐예요. 그래서 집 앞에 나가봤는데 글쎄 골목에서 큰애랑 웬 여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자기네 집에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산동네 판잣집에 사는 줄은 정말 몰랐어. 더럽고 냄새나서 잠시도 이 동네에 있고 싶지 않아. 그냥 날 잡아서 밖에서 보면 안 돼? 이런 집에서 만든 음식 나 못 먹어. 아, 비위 약한 거 자기도 알잖아. 그럼 밥은 안 먹더라도 엄마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나오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가? 음식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얼굴이라도 비추고 나오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우리 집 사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집에도 안 들어오겠다는 애한테 두 손 싹싹 빌어가며 애걸을 하는 큰애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게 다 무능한 내 탓이란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발길을 돌리려는데 느닷없이 둘째가 나타나선 지 형한테 달려들지 뭐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더러워서 우리 집 밥을 못 먹어? 형,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런 여자를 집에 데려올 생각을 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혹시 이 여자한테 책 잡힌 거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빌빌대는 거냐고. 그런 거 아니면 당장 헤어져. 나 이런 여자 형수로 못 모시니까. 어머,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야? 고등학교 잘려서 카센터에서 일한다는? 이보세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초면에 이러는 거 아니죠. 형수를 못 모셔요? 잘 됐네요. 나도 그쪽 시동생으로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까. 성훈아, 그만해.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이 사람 잘 달래서 들어갈 테니까 너 먼저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우리 좀 늦는다고 말씀드려. 어서. 싫어. 그런 거는 형이 직접 엄마한테 얘기해. 난 저 여자랑 한 집에서 밥 먹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둘이 들어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둘째는 성질을 내며 돌아갔어요. 그제야 큰애는 예비 며느리와 차에 올라 둘이 한참 얘기를 나누더군요. 결국 그날 예비 며느리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큰애는 새벽녘이 돼서야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더군요. 딱 봐도 여자가 잘 사는 집 딸 같던데 기울어지는 형편 탓에 그동안 큰애가 마음고생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다 둘째까지 나서서 기름을 부었으니 속이 오죽하겠어요. 며느리감을 보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내 새끼가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 날 출근해 보니 다들 며느리감에 대해 한마디씩 물었어요. 전날 며느리감이 집에 온다고 직장에 얘기를 했던 탓이었죠. 차마 지난밤 일을 말할 수 없어서 예쁘고 착하다고 했더니 축하해 주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래서 얼른 자리를 피해 제가 맡고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데 마음이 심란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창가에 서서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백발이 성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지 뭐해요. 아이고, 그래서야 땅이 꺼지겠습니까? 항상 밝은 얼굴로 다니시더니 오늘은 무슨 일로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저를 아세요? 남자는 건물을 오르내리며 저와 종종 마주쳤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길래 결혼 앞둔 아들 걱정에 그런다고 했더니 자기는 철없는 딸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서로 자식 걱정을 하다 보니 참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일찍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살았는데 돈 버느라 바빠 신경을 못 쓴 탓에 딸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온다는데 마음이 심란하다나요? 딱 제 심정 같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대화를 나눈 뒤로 건물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우린 인사를 건네며 자식들 근황도 묻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큰애가 상견례 날짜를 받아왔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며느리 인사도 못 받는 상황에 상견례라니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전에 밖에서라도 한번 얼굴을 보자고 했더니 마지못해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속 당일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려는데
글쎄, 예비 며느리가 아는 얼굴이랑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지 뭡니까? 바로 일전의 백발 남자였어요. 그제야 철없는 딸이 있다는 말을 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사돈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CM이가 청소부로 있다는 게 걸려서 나도 몰래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마침 건물로 들어오던 아들과 정면으로 마주쳤지 뭐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들 녀석이 고개를 휙 돌리곤 절 외면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비 며느리랑 장인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장인한테 살갑게 인사를 하며 아들은 두 사람을 데리고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순간 온몸이 굳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더군요. 자식이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창피한 존재인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로비에 놓인 의자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아들이 왔더라고요. 조금 전의 일을 사과하려나 보다 싶어 얼른 눈물을 닦아냈는데 글쎄, 엄마, 청소일 한다는 데가 여기야? 아,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설마 아버님하고 안면 있는 건 아니지? 말해봐. 서로 얼굴 아냐고. 큰애는 엄마한테 상처 준 것보다 처가에 창피하다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 아는 사이다. 자식들 얘기도 나눌 만큼 아주 잘 아는 사이야. 됐냐? 제 말에 아들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실망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식사 약속은 취소하자며 터덜터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이 점심시간에 제가 일하는 건물로 찾아왔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비상구 계단으로 저를 끌고 간 아들은 단단히 결심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엄마, 화정이랑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상견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버님한테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거 들키면 내 입장이 곤란하거든. 그리고 일단 여기 일 그만둬. 장인 건물에서 엄마가 청소부로 일하는 거 밝혀지면 곤란하니까 오늘 당장 그만둔다고 해. 알았지? 그러게 왜 이런 구질구질한 일을 하고 다니고 그래. 쪽팔리게. 뭐? 쪽팔려?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이 직장이 지금껏 엄마가 일했던 곳 중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야. 그동안 엄마는 더한 일도 하면서 너 대학 공부까지 시켰어. 그런데 이제와 이런 엄마가 쪽팔려? 남의 집 식모살이에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아 번 돈 받았을 땐 안 쪽팔리고 엄마도 외면하고 건물주 사위 되려니까 이제 와서 이 엄마가 하는 일이 그렇게 창피해? 여기 청소부로 일하는 건 그렇게 창피하다고? 에라 이 썩을 놈아. 내가 이런 꼴 보자고 그동안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너 뒷바라지 한 줄 알아? 돈 많은 처가에 들어가는 게 네 엄마보다도 더 중요한 거냐고. 그런 거라면 이참에 아이 인연 끊자. 나 창피하다는 아들 나도 싫다. 내가 해주는 음식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며느리도 싫고 다 싫다.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여기만 아니면 다른 어디라도 상관없어. 그러니 내 말대로 해줘. 그럼 더는 요구 안 할게. 일 그만두면 사돈이 날 못 알아본다든? 상견례는 안 한다 쳐도 결혼식은 어쩔 거야? 엄마 알아볼까봐 결혼식도 안 하고 넘어갈 거냐고? 그러자 큰애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결혼식 꼭 와야겠어? 그냥 아프다고 둘러대고 불참하자. 아니면 그때 해외여행 보내줄게. 그깟 결혼식 성훈이 때 참석하면 되잖아. 결혼식이 뭐 대수인가? 그때였어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사돈이 걸어 내려왔어요. 자네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내 딸년도 정신머리가 없지만 자네도 제정신은 아니구만. 자네 키우느라 손에 지문이 닳도록 일한 부모한테 그게 할 소린가? 명문대 나와 대기업에 다니면 뭐하나? 인성이 화장실 쓰레기통보다 더러운데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세.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단지 아버님이랑 엄마가 서로 불편하실까봐 마주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가난한 부모 창피해 결혼식도 오지 말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 돈 떨어지면 나 몰랄 안 한다고 어떻게 보장하나. 난 자네 같은 달면 삼키고 쓰면 베는 인간은 내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고용주로서 자네 어머님처럼 근면성실한 사람은 절대 내보낼 생각이 없네. 그러니 불편한 자네가 결혼을 포기하면 될 일이야. 더는 말하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게. 그 말을 남기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아들이 저를 잡고 장인 좀 설득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이 결혼 못하면 자긴 끝이라고요. 재력 있는 장인 덕에 회사에서 겨우 어깨에 힘주게 됐는데 이마저도 놓치면 자긴 인생 패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 뺨을 쳤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 이 인간이 인간 노릇을 못하는데 남의 돈으로 처바른다고 뭐가 달라져? 인생의 패배자? 지금 네 모습이 바로 인생의 패배자 모습이다. 돈 앞에서 부모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오로지 허세와 탐욕으로만 들들 끓는 네가 바로 인생의 패배자야. 난 그런 놈한테는 더는 먹이고 입히며 부모 노릇할 생각 없다. 그러니 잘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다시는 내 집에 발들일 생각 말고 내 말 알아듣겠어? 그제야 큰애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두 손 싹싹 빌었지만 그걸로 화가 풀리지는 않았어요.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감이 너무 컸으니까요. 언제까지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등지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애가 인간다운 인간이 될 때까지는 부모 노릇을 파업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남편한테 덜 미안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자식과 그런 일 없이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아들을 장가보낸 엄마예요. 한때 아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던 저에게는 이번 아들의 결혼식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에 제가 벌였던 과오와 그로 인해 맺어진 인연 때문이었죠.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길 바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내 마음대로만 되나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미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네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저는 남편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더욱이 용서할 수 없었던 건 남편의 외도 상대가 다름 아닌 제 고향 친구라는 거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서울의 상경에 동고동락해온 친구는 제게 있어 친자매보다 가까운 사이였고 누구보다 속 얘기를 많이 나눈 친구예요. 그래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썩은 가지 잘라내듯 쳐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함께 해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제 기억 속엔 친구와의 추억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 기억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고통스러울 수밖에요. 남편이요? 남편한테는 그다지 미련이 없었어요. 신혼 초부터 여자 문제로 말썽을 피워온 인간인지라 애저녁에 마음에서 지웠거든요. 그럼에도 부부의 연을 끊지 못했던 건 하나뿐인 아들 때문이었어요. 내 아들이 부모의 이혼 때문에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신념마저 무너지게 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제 아들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제발 내 탓 좀 하지 마. 지긋지긋해. 나 때문에 참고 산다고? 웃기시네. 엄만 그저 혼자 살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 핑계 좀 대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했어요. 지도 남자라고 아빠 편을 드는 꼴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애비고 자식이고 꼴도 보기 싫었어요. 이 인간들과 더는 한 공간에 머물기 싫을 정도로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집을 나오기로요.
절이 싫으면 중이 나와야지 어쩌겠어요. 어디 나 없이 니들끼리 잘 살아봐라 하는 심정이었죠. 홧김에 짐을 싸들고 집을 나오긴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지금껏 집안 살림만 하고 살아온 제가 갈 곳이 어딨겠어요. 제일 친한 동물하고 하나 있는 건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마당에 말이에요. 그렇다고 친정으로도 갈 수 없었어요. 이날 이때까지 효도도 한번 못하고 그렇게 산 주제에 40줄에 들어 남편과 자식 버리고 집 나왔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알르니 죽지. 막막한 심정에 정처 없이 길을 걸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살면서 남의 가슴에 못 박은 적도 없고 남보다 더 갖겠다고 악다구니를 써본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친 건지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나 몰라요. 날은 저물고 갈 곳 없는 발걸음은 제 가방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래, 몸 내일 곳이나 찾자 했는데 맙소사, 여관비가 3만 원이나 하지 뭐예요? 그땐 제가 세상 물정도 모르던 때라 여관비 3만 원이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는데 여관 주인은 방달라는 말도 않고 서 있는 제가 한심해 보였는지 한숨을 쉬며 손가락으로 길 건너 찜질방을 가리키더군요. 정 안 내키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길 건너 찜질방이나 가봐요. 거긴 7,000원이면 될 거요. 참, 3만 원도 손 떨려 못 쓰는 인사가 무슨 주변머니로 집은 나왔나 몰라? 비꼬는 듯한 여관 주인의 말투에 그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나왔어요. 아줌마가 뭘 한다고 그래요? 내가 집을 나오든 말든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3만 원이요? 그깟 돈이라면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젠 상전처럼 받들고 살 남편도 없고 내 등골 빼먹고 살 아들도 없으니까 그깟 돈 좀 쓴다고 무슨 대수겠어요? 나도 이젠 나한테 돈 써가며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아요. 서슬퍼런 제 말에 여관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안 됐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에 더 화가 났어요. 나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에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서글펐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동정을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친구 부인이랑 바람난 남편놈이나 친구 남편이랑 노란한 친구년이나 그런데도 지 아빠 편을 드는 아들이나 다 꼴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싫은 건 바로 저였죠. 이런 와중에도 돈 3만 원에 벌벌 떠는 제 자신 말이에요. 그래서 분풀이하듯 소리쳤어요. 여기 3만 원 있어요. 방 주세요. 씩씩거리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내밀었더니 아주머니가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방 열쇠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싸구려 여관방에서 무려 열흘이나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여관 주인이 제 방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내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집에 들어가요. 남편이랑 자식도 있을 텐데 언제까지 여관방에서 이러고 있을 거야. 나야 돈 벌고 좋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러니 그만 집에 들어가요. 네? 이것도 인연이라고 그간 정이 든 여관 주인은 제 걱정을 해주었어요. 그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받아본 적 없는 위로 때문인지 저는 제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자 주인 여자는 자기 일처럼 광분하더니 며칠 뒤 제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어요. 그깟 논팽이 있고 자기 힘으로 벌어서 신나게 쓰고 살라고요. 여자는 자기 몸 건사할 돈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이득이야. 미쳤어? 바람난 남편에 싹퉁머리 없는 아들 뒤치다꺼리하며 살게. 일단은 먹고 잘 곳이 필요하니까 입주 가능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그동안 살림만 하고 살았으니 남의 집 살림도 할 수 있을 거 아냐.
여관주인 소개로 간 곳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입주가정부로 일하게 되었는데 주인집 내외가 인품도 좋고 일도 힘들지 않아서 지낼만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한 3년 정도 일했을까요? 어느 날 집으로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니 이제 그만 화 풀고 집에 갑시다. 내가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우리 영민이 생각은 해야지. 그게 요즘 통 마음을 못 잡고 살아. 흥신소를 통해 제가 있는 곳을 알게 된 남편은 울먹이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마음에서 멀어진 남편의 사과는 그리 제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배로 낳은 자식놈은 못내 사무치도록 그립더군요. 그래서 아들놈 근황을 물었더니 글쎄, 당신 나가고 마음을 못 잡더니 얼마 전엔 누구랑 싸웠나 얼굴이 엉망이 돼서 왔지 뭐야. 게다가 눈을 심하게 다쳐서 하마터면 실명할 뻔했다고.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달려가 3년 만에 아들을 만났어요. 그 사이 키는 삐쭉 커서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지 피부는 거칠하고 삐쩍 골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그간 야속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그라져 버렸고 이게 모두 내 탓인 것만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주인집 사모님한테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아들 때문에라도 내가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요. 처음엔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이러는 줄 알았던 사모님은 얼마를 올려주면 되겠냐고 묻더군요. 사모님, 설마 제가 자식 새끼 팔아서 돈을 올려받겠다고 이러겠어요?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끼리 어쩜 그런 생각을 하세요. 3년 넘게 저를 봐오셨으면서 저를 그렇게 모르세요? 정말 서운해요, 사모님. 제가 울먹이며 한 소리 했더니 사모님은 너무 미안해하시며 사과하셨어요. 그리고는 의외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파출로 나와달라고요? 어차피 돈은 벌어야 하잖아요.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벌 생각 말고 우리 집에 파출로 오면 되잖아요. 우리 유경이도 아주머니한테 정이 너무 많이 들었고 바깥 양반도 아주머니 음식이 입에 맞다고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생각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이렇다 할 기술도 없는 제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 살면서 입주가정부로 살던 집에 파출로 나가게 되었어요. 3년 만에 집에 들어간 저는 나 때문에 아들 녀석이 다친 것만 같아 아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혹여 우리 애가 삐뚤어지기라도 한다면 그건 모두 내 탓이라고 생각했죠. 다행히 그 후로 아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착실히 학교 생활을 해 나갔어요.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 몰라요. 그 후 아들은 그동안 떨어졌던 성적을 만회하느라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죠.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없는 살림에도 열심히 해준 아들이 자랑스러운 나머지 눈물이 다 나더군요. 아들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남편과는 여전히 냉랭한 사이였어요. 물론 남편은 저와 잘 지내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제가 완강히 거부하자 곧 제 풀에 꺾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였죠. 이런 내막을 모르는 시집 식구들은 제가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한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요.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네 남편을 그렇게 쥐잡듯 잡고 사니? 니네 친정부모가 그러라고 가르치디? 아무리 보고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어디 시부모 앞에서까지 남편한테 그따위로 굴어. 네가 소박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니? 소박이요? 그러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근데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가정교육 운운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전에 아버님이 동네 다방 레지랑 유원지 놀러갔을 때
어머님이 아버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똥바가지 퍼부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전요. 그보다 더한 상황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제가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어머님 아들이 무사한 줄이나 아시라고요. 어디 붙어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내 친구랑 그러고 다닌대요.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 저 인간 똥물에 튀겨 죽여도 시원찮아요. 되지도 않는 시어머니 노릇하려다가 오히려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격이 된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제게 남편 문제로 타박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문제로는 좀 했지만요. 하지만 전 그때마다 당신 아들 바람핀 얘기로 어머님 입을 틀어막곤 했어요. 결국 어머님은 당신 아들 잘못 탓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며느리 입을 가장 무서워하셨어요. 제 입장에선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남편 또한 지은 죄가 있어서 제 앞에선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살았어요. 그렇게 과거와 싸워가는 사이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들 녀석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집으로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 마음 먹었던 저는 약속 당일 아침부터 솜씨를 부려가며 음식 준비를 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들끼리 싸우지 않고 금슬 좋게 살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며느리감 얼굴을 본 순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너 유경이 아니니? 글쎄 아들 녀석이 데려온 여자가 바로 제가 입주 가정부로 일했던 사장님 댁 고명딸이지 뭐예요. 안 그래도 며느리한테 남의 집살이 한 걸 들킬까봐 노심초사했던 저는 완전 망연자실했지 뭡니까. 그래 따로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너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내가 다른 거 안 바란다. 쟤 유경이만 아니면 돼. 쟨 절대 안 돼.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쟤니? 너 엄마가 며느리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살길 바라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면 당장 헤어져. 왜 대답 못해?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엄마, 혹시 유경이네서 가정부 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유경인 그런 일로 엄마 힘들게 할 애 아니니까. 겪어봤으니 엄마가 더 잘할 거 아냐. 주인집 딸이 하도 착하고 예뻐서 며느리 삼고 싶었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놈아. 내가 빤스까지 빨아입히던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여. 그래서야 어디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 위신이 서겠냐고. 너 그렇게 유경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이 엄마 죽은 다음에나 해라 이놈아. 저는 버럭 화를 냈어요. 그 바람에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유경이가 베란다로 달려나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고는 제발 자기 좀 받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 착하고 여린 것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정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짠하고 안타깝던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런다고 순순히 받아줄 일이 아니었어요. 설사 제가 받아준다 쳐요. 사장님 댁에서 이혼사를 허락하겠어요? 어린 반푼도 없는 얘기죠. 내 아들 가슴에 대못이 박힐 게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허락을 해요? 유경이한테 미안하지만 일찌감치 제 손에서 끝내는 게 낫죠.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유경이를 끝내 집 밖으로 내몰았어요. 그날 밤 유경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온 아들은 제게 많이 서운한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유경인 엄마가 자기 집에서 일했다고 함부로 할 사람 아니에요. 알고 있어. 내가 나 창피하다고 이러는 줄 아니? 너 때문이야 이거사. 네가 내 아들인 거 알면 그 집에서 이 결혼 하자고 하겠니? 내 자식 가슴에 대못 박힐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차라리 내가 반대해서 못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고집 그만 피워. 네가 뭐래도 이 결혼 절대 안 되는 거니까. 더 이상은 너 상처받게 안 해. 지금도 너 놓고 혼자 집 나갔던 게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 줄 알아? 네 눈가에 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가슴을 친다.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다시는 너한테 그런 상처 주기 싫다. 하물며 남이 그러는 건 더 못 봐. 그제야 아들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없이 자리를 떴어요.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안사돈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요. 저는 애들 문제라면 그럴 거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에서도 반대하고 있으니 지들이 제 풀에 꺾여 조만간 그만두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재혁이 어머니,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만나 뵙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양가 내외는 서울 모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차피 결혼을 시킬 것도 아니라면 굳이 만날 이유가 있겠냐고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말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 집 일을 그만둔 지 7년이 넘었지만 소탈한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안사도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두 손을 꼭 잡고는 그간 어떻게 지냈냐며 안부부터 물어왔어요. 그 덕분에 어색할 줄 알았던 분위기는 다행히 부드럽게 흘렀어요. 몇 마디 나누다 보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 유경인에서 일을 할 때에도 안사도는 부리는 사람 대하듯 하지 않고 마치 동네 언니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었거든요. 그렇게 가벼운 일상 인사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는 부드럽게 흘렀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시작은 바깥사돈이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다름이 아니라 정훈이 어머님께 감사 인사와 함께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5년 전 우리 유경이가 한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안 나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물어도 대답도 않고요. 유경이를 통해서 며칠 전에야 그 이유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15년 전 제가 유경인에서 입주 가정부로 일한 지 반년쯤 된 때였어요. 유경이가 독서실을 간다고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뭘 빠뜨리고 갔나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겉옷이 찢긴 채 속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얼굴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대답도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이나 방 안에 틀어박혀 밥도 안 먹고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내외가 아무리 방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불러도 요지부동이었어요. 학교도 가지 않은 채 말이죠. 그런 유경이를 방에서 꺼낸 건 편지 한 통이었어요. 당시 유경이가 펜팔을 하던 친구가 보낸 편지였죠. 보내는 이름도 적히지 않은 편지 봉투에 장유경이라고만 적어보낸 편지였어요. 사장님 내외 몰래 유경이 방 앞에 가서 편지가 왔다고 했더니 잠시 뒤 방문을 빼꼼 열고는 편지만 가지고 가더군요. 그리곤 그날 밤 주방으로 내려와 제게 먹을 걸 달라고 했어요. 며칠을 굶은 터라 쌀밥보다는 죽이 좋을 것 같아서 야채를 다져 야채죽을 만들어 주었죠. 죽 한 그릇 다 먹은 유경이는 내일은 학교에 갈 테니 아침에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제 딸은 아니지만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도시락은 평소 유경이가 좋아하던 반찬으로 싸주었던 기억이 나요. 바깥사도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독서실에 가다가 불량배들을 만나 몹쓸 짓을 당할 뻔했다지 뭡니까? 그런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중학생이 유경이를 구해주었다더군요. 그게 바로 사부인 아들인 정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서버렸지 뭐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 아들이 실명위기에 처할 정도로 다쳐서 돌아왔던 그 일이었죠. 그게 유경이를 구하려다 그랬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다 그런 거라지만 하마터면 내 자식이 눈이 멀 뻔했는데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고 보니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죠. 안사돈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다짜고짜 사돈이라고 부르지 뭐예요? 사돈,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인연은 인연이었나 봐요. 뭐라고요? 인연이요? 누가 그래요? 사모님한테는 제 아들이 자기 딸을 구해준 은인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유경이는 내 아들을 병신 만들 뻔한 악연으로밖에는 안 보이네요. 사모님한테 유경이가 귀한 것처럼 저한텐 제 새끼가 중하니까요. 그리고요, 저는 이 결혼 결사 반대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애들 결혼 절대 안 시킨다고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에 열이 확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박갓사돈이 제 앞에 무릎을 꿇지 뭐예요. 그러자 안사돈도 얼른 무릎을 꿇었어요. 정훈이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 마음은 다 같은 건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정훈이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막상 이렇게까지 과한 사과를 받고 보니 내가 더 못된 시어머니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에 사부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울고 싶은 사람 뺨치는 것도 아니고 이러셔도 전 이 결혼 허락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유경아, 아줌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난 널 며느리로 들이기 싫어.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난 상황이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는 말아다오. 미안하다. 저는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더라고요. 아들은 저를 보자 제 어깨를 흔들며 자긴 유경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하다 술고장으로 지 엄마한테 반항하나 싶었죠. 그래서 아들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옷 정리를 하다가 아들 옷도 치워줄까 싶어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 벽장 안쪽에 종이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 꺼내봤더니 편지들이었어요. 꽤 오래전에 받았던 편지들인지 겉봉투에 찍힌 우체국 직인이 다 날아가 희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확 들어온 이름이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 란에 적힌 이름이었죠. 장유경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수십 통이나 되는 편지를 다 읽어보았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죠. 편지는 15년 전 유경이가 제 아들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당시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왔다는 죄책감에 그 또래 애들을 보면 아들 생각에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유경이한테 제 아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귀에 담아들었던 유경이는 저를 통해 들었던 제 아들 학교와 반을 기억해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편지 내용은 하나같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이 옮겨져 있었어요. 제가 유경이 도시락을 싸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했던 것, 같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남학생 옷을 보고는 아들 생각에 한참을 그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일과 문득 떠오르는 아들 생각에 눈시울 붉히던 제 모습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들처럼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편지에는 유경이가 제 집으로 제 아들을 초대하는 글이 담겨 있더군요. 엄마한테 마음속으로만 미안해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면서 집 주소를 적어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아들이 그 동네를 찾은 건 유경이 때문이 아니라 나한테 사과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건 바로 저였어요. 유경이는 제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나와 아들을 화해시켜준 장본인이었던 거죠. 유경이가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제 마음을 알지 못했을 거고 그랬다면 지금까지도 자기를 버린 엄마를 미워하며 살았겠죠.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유경이랑 같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안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경이를 불렀죠. 그리곤 오래전 일에 대한 감사와 함께 최근에 제가 가슴 아프게 했던 것들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진 아이를 몰라본 멍청한 아줌마를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유경이는 그런 말씀 마시라며 오히려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15년에 걸쳐 맺어진 인연으로 고부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사이가 좋은 고부를 살고 있답니다. 친구와 남편 때문에 세상의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게 어느 정도 살아내다 보니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반성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한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